기대를 위반하는, 저는 이 부류를 변종 또는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류처럼 기대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플러스 1% 익스트라 서비스,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거를 추가로 제공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교수님 제가요 원고를 다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뭔데? 보니까 원고지에 노란 포스트잇 한 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땡땡텔레콤, 텔레콤 회사 이름 5글자만 딱 써 있어요. 이게 뭐니? 선생님, 어떤 사람이요 휴대폰 50만원 주고 샀는데 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환불을 요청했어요. 거절당했어요. 또 요청했어요. 또 거절당했어요. 무려 8번씩이나 거절을 당했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벤츠 S600 시가가 2억 원이래네요. 이 차를 몰고 이 텔레콤 회사 본사 회전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벤츠 고치는데 견적이 4천만 원 나왔네요. 그리고 회전문을 교체하는데 1억이래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50만 원 때문에 지금 1억 4천만 원 물어주게 생겼는데 교수님이 원고에다가 이렇게 쓰셨잖아요. 순간을 참지 못하면 막대한 재앙이 따른다. 여기다가 이 사례를 넣어주면 독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왜 감동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기대를 위반한 아주 작은 것, 익스트라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수다 그러면 정말 좋은 회사에서 추천 의뢰가 들어왔다. 그럼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세 부류 중에? 당연히 돌연변이를 추천하겠죠? 왜요? 돌연변이들이 이 세상을 진화시켰기 때문에 제 원고를 볼 때 이 돌연변이 행동을 했다면, 제 원고를 진화시켰다면 틀림없이 그 학생은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 회사를 진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인생의 성패라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아주 작은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고객에게, 친구에게 어느 부류에 해당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 부류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첫 번째, 기대 미달. 두 번째, 기대를 충족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만 다 하는 이 부류. 98%, 1%,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로 부류가 이거죠. 기대를 위반하는 부류. 상대방의 기대치를 추측한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으로 기대치를 위반한다. 그래서 심리학 이론은 바로 그겁니다. Expectancy Violation Theory. 기대치 위반 이론. 연습을 해야 된다. 저희 아이에게도 얘기해 줍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강조하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좀 막막하죠. 그렇다면 제가 연습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려나요? 예를 든다면 저희 딸내미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사람이 미국서 한 달 동안 있다 온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험생 아빠인 제가 아이 밥도 해주고 학교 태워다 주고 뭐 그래야 되겠죠. 어느 날은 저녁 늦게 학원에서 오더니, 아빠 죄송하지만 저 교복 좀 빨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세 부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첫 번째 부류, 기대에 미달해가지고 실망시킬 수도 있겠죠. 너는 손 없니? 네가 빨어. 그럼 저희 아이는 실망하겠죠. 알았어요, 제가 빨게요. 이걸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멘탈 어카운팅, 정신적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저희 아이의 회계장부에는 기록되겠죠. 2009년 9월 7일 우리 아빠 마이너스 3점 감점. 인간의 본능은 절대로 적자로 마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적자를 털어낼까요? 제가 70, 80 됐을 때, 다빈아 아빠 양말 좀 빨아줄래? 그럼 그때 털어내겠죠. 아빠는 손 없어요. 빨든지 말든지. 정말 슬픈 일이죠. 두 번째 부류, 교복 가져와, 아빠가 빨아줄게. 98%의 아빠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왠지 좀 섭섭하다. 아주 작은 걸로 우리 아이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했던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교복 주머니에다가 메모지 한 장 썼습니다. 아무개야, 쉬어가면서 좀 공부해라. 오후에 문자 왔어요. 돈 워리 계속 쉬고 있음. 근데 제가 왜 이 감동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저녁 시간에 다른 날 같으면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는데 그날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빠 아까 그 메모 때문에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재밌었다. 친구들이 너네 아빠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래서 심리학 교수야. 그랬더니 좋겠다. 우리 아빠도 심리학 교수면 그렇게 재밌을 텐데 너 부러워. 얘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 이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아주 작은 걸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겠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아이 문자 왔습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체크카드 또 분실했어요. 분실 신고 좀 부탁합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더니 저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3번씩이나 잃어버리다니. 좀 야단 좀 치세요. 그 순간 저는 또 새 부류로 정리가 되겠죠.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내서 실망시킬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부류, 우리 아이가 기대한 만큼만 혼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예기치 않은 일로 기대치를 위반해서 감동을 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문자 보내줬어요. 분실신고 완료, 3일 후 재발급. 우리 딸이 3번씩이나 분실했기 때문에 보너스로 10만원을 추가로 송금함. 실제로 10만원을 송금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왔습니다. 완전 반전. 아빠 정말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최고. 저는 사실 심리학자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지적하고 고쳐줘야 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 뭘까요? 아주 작은 일로라도 감동시켜서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화가 됐건 소설이 됐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대치를 위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놀래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로라도 우리가 배우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자 하나를 보내는 걸로도 가능하겠죠. 또 이웃 주민에게 아무도 인사를 안 하는데 내가 반갑게 인사하는 걸로도 기대치를 위반할 수도 있겠죠. 정말 연습이 필요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는 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시가 상당히 긴데 뒷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나는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했다. 그로 인해 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친구에게 점심을 살 때도 그렇고 항상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대치를 위반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지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하고 불행한 사람. 첫 번째, 문제 원인과 해결책을 내부에서 찾는다. 두 번째, 해결책의 범위가 정말 다양하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을 할 때도 다수 대중이 선택하지 않은 작은 길을 선택한다. 그래서 추가로 뭔가를 제공해서 상대방에게 감동 주려고 하는 연습을 한다. 자,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면서도 동시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끔씩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뭔가를 결심하게 되면 당장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일, small thing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 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here and now 실천한다.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절대로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반드시 조만간 거울 속에서 초라한 노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에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했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목표도 없이 또 일에 대한 철학도 없이 많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키운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끔씩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은 반대로 먼 미래로 가봅니다. 그리고 백워드로 거슬러 올라와요. 이 상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예측지능이라고 말합니다. 예측지능. 문자 하나를 보낼 때도 그죠? 모든 선택은 반드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즉각적인 결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이어져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 그죠? 미래를 만들어내죠. 아이가 엉망인 성적표를 받아왔다 그랬을 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 즉각적인 결과는 뭘까요? 속이 그나마 좀 후련해진다. 그리고 장기적인 결과 어디로 이어질까? 치매에 걸리면 면회를 안 온다는 거죠. 지금 다들 건강하시죠? 건강에 배네요. 저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죠? 우리는 조만간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이들 곁을 떠나야 돼요. 앞으로 50년, 60년 후에 보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내가 치매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면회 와도 못 알아보겠죠? 말도 못 알아듣겠죠? 자,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반응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을까? 아무리 엄마가 나한테 침을 뱉어도 난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이런 말을 들을까? 아니면 우리 엄마 어차피 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이제 면회 안 와. 이걸 선택할까? 백워드로 거슬러 올라오는 겁니다. 엉망인 성적표를 받아왔다. 그럴 때 우리가 0.5초도 안 걸려서 내보내는 시선과 표정과 선택하는 의기가 현재 관점에서 그냥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하고 미래로 가서 미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백워드로 현재를 선택하는 엄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이거를 예측지능이라고 말합니다. 하버드대학의 벤필드 박사라고 사회학과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성공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키, 열쇠가 무엇일까 4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결론 찾아낸 게 뭘까요? 롱타임 퍼스펙티브, 장기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사람.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미래로 가볼 수 있는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목표, 노후에 정말 참 잘 살았구나. 나의 의미 있는 목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니체 이 말을 떠올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니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 결론, 가끔씩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는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일까를 떠올려 보는 거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다들 읽어보셨죠? 하지만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 여우하고 어린 왕자가 우정에 대해서 대화하죠.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죠. 이 문장을 우리에게 그대로 끌어와 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엄마, 오후 4시에 집에 갈게. 그럴 때 아이들은 세 부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첫 번째 부류, 오후 3시부터 짜증을 내고 있을 것이다. 왜 우리 엄마는 저녁도 안 먹고 올까? 정말 슬프죠. 두 번째 부류, 우리 엄마 오시거나 마시거나, 이건 역시 슬프죠. 세 번째 부류, 엄마가 4시에 온다고? 나 친구들하고 4시에 약속이 있는데 친구에게 빨리 문자를 보내야지. 미안해, 조금 늦을 거야. 엄마 얼굴 잠깐 보고 갈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요? 바로 그거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그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거창한 노력이 사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 독자들이 실천했던 정말 작은 일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10대 딸에게 자존심이 세서 도통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책을 읽고 뭘 망설이냐 싶었죠. 그런데 참 힘들대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다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어제 엄마가 너한테 화낸 거 미안해. 순간 딸 아이의 얼굴이 햇살처럼 밝아지더군요. 근데 왜 그 순간 눈물이 나는 걸까요? 주부 아내가 남편에게 실천한 겁니다. 항상 가깝다는 이유로 짜증만 부렸던 신랑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는 당신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해보는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다 기대치 위반한 실천 사례들이죠. 아주 작은 일로. 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하고 결혼한 거 진짜 잘한 것 같아. 당신이 있어서 좋아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에게 단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혹시 사고 친 거 아니야? 그래서 연습이야 라고 단문자를 다시 보내고 집에 가서 오늘 강의 듣고 깨달았던 것을 바로 연습해 봤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 작은 일로 어젯밤은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나비 효과가 일어나겠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받았던 메일입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더없이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가면서 모두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다 보니 얻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아이와 사이만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좋은 대로 아이를 위해 해주고 싶은 말뿐 아니라 그동안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이나 지난번에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는 말 같은 것을 메일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메일로 소통을 하니까 대면 대화보다는 한결 더 부드럽고 관계도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들과 가끔씩 메일을 주고받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제는 교수님의 책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에 나와 있는 코넬식 노트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하나 찾아 보내줬더니 아빠도 바쁘신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 신경 써줘서 고맙다면서 피곤할 때 읽어보라고 유머 하나를 단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이런 게 사실 상호성이 올리죠.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어떠세요? 많은 부모님들은 정말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점점 아이들하고 멀어져 버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학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아이들은 제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당연히 이제 전 얼굴이 점점 붉어지면서 사이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메일로 보내기 시작했더니 첫 번째 일단 감정 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걸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정리를 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적인 실험이나 사례 같은 것도 알려주기가 훨씬 더 쉬웠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자녀들하고 대화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는 이메일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아이들은 10번 정도 보내야지 답 메일 한 번 정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4 용지 석 장을 쓸 때 아이들은 석 줄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시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훨씬 더 쉬워지겠죠. 스티브 잡스 사망한 지가 벌써 3년이 됐네요. 10월달이죠. 3년 전 10월. 여러분들은 그 스티브 잡스의 사망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 대목의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늘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아빠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개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야에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낸 분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겠죠. 이 큰일을 해낸 분이 왜 죽기 직전에 이런 후회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전기 작가에게 이걸 털어놓으면서 내가 가장 괴로운 거는 우리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일로 후회를 했을까요? 아이폰 5는 반드시 내가 프레젠테이션 했어야 되는데, 회사 하나는 반드시 M&A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임종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연구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인생 수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 우리 아이 정말 물장구 치는 거 좋아했었는데 왜 그때 한번 데려가지 못했을까? 사춘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 딸을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는데 왜 그거 정말 쉬운데 그걸 못했을까? 다 이런 걸로 후회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과 입까지의 거리는 30cm도 안 돼요. 그런데 가슴 속에 담아둔 정말 좋은 생각들, 이 생각들을 입 밖으로 뱉어내는 데는 30년 이상이 걸려요. 정말로 안타까운 건 정말로 중요한 사람에게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말들을 마지막 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후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잘 안 했기 때문에 쑥스러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복박이처럼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예고 없이 우리 곁을 떠나버려요. 우리는 가족들과 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밤 12시가 넘어가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작은 거 하나, 아까 이런 사례들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가지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됐건 배우자가 됐건 또는 친구가 됐건 시어머니가 됐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정말 소중한 생각, 마음, 이거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문자로, 전화로, 메일로. One day, one thing.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기대치를 위하는 정말 작은 것 하나씩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시인 바이런 그렇게 얘기했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정말 유명해졌더라. 우리 모두는 바이런처럼 그렇게 중얼거리겠죠. 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구나. 와, 우리 집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다니,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이렇게 엄청나다니. 여러분 모두가 바이런처럼 그렇게 중얼거리시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교수님, 그때 8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강의 듣고 정말 작은 거 하나 실천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